용어상에서 우리가 척주라고 하죠. 척주라고 하면 이제 우리 몸의 기둥 같은 역할을 척추가 하는 그 어떤 주된 기둥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척주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척추의 그 조인트, 관절면 아시죠? 관절면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고 그 관절과 관절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척추뼈와 뼈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을 척수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척주, 즉 골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골격은 구성이 일단 뼈가 있겠죠? 뼈가 있겠고 그 뼈와 뼈 사이에는 보통 추간반 또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디스크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와 추간판 또 뼈 이렇게 이행되는 부위에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할은 목이나 또는 등, 몸을 지탱하게 되고요. 옆에서 보시면 목이나 등, 허리는 이렇게 일자로 쭉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망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추는 앞쪽으로 C자 모양의 이렇게 전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이 좀 헷갈리는데요. 이쪽이 앞쪽입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앞쪽으로 망곡되어 있고 흉추는 뒤쪽으로 망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만 각도를 이루고 있고 요추는 다시 전만.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S라인의 생리적 망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주, 즉 이 척추뼈의 어떤 세부 명칭들이 이렇게 복잡하세요. 따라서 옆에 삐죽삐죽 나와 있는 극돌기, 횡돌기, 관절돌기, 척추체, 또 후궁,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 또 뒤쪽에 있는 그 돌기들과 앞쪽에 있는 뼈, 척추체를 연결하는 추경, 이런 신경 통로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이렇게 뼈 하나하나의 명칭을 우리가 다 정의하고 기준 삼아서 치료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목경자, 경추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경추는 머리를 받치고 있는 이제 비교적 작은 척추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비해서, 등에 비해서 목은 많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경추는 다른 뼈보다, 즉 척추나 등뼈보다는, 허리뼈보다는 작고 굉장히 로테이션이라든지 움직임이 많은 구조물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환추와 축추로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모션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2번부터 7번까지 1번 뼈, 2번 뼈는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환추와 축추를 이루고요. 2번부터 7번까지는 뒤쪽에 만져질 거예요. 극돌기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흉추, 등뼈는 약간 커지죠. 그러면서 뭐가 붙어 있습니까? 늑골이 붙어 있습니다. 늑골이 붙어 있으면서 늑골 결절과 늑골와라고요. 목뼈와 허리뼈 사이에 중간 정도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디스크가 많이 생기는 요추, 허리 요자라고 그러죠. 요추는 5개가 있고요. 좀 크고 무겁습니다. 보면 상당히 이렇게 구조물들이 극돌기가 있고 횡돌기가 있으면서 척추체랑 연결이 되어 있고 가운데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조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요추체 밑에는 이제 이렇게 방패처럼 큰 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미추골이라고 그러는데 골반의 후벽을 형성하고 삼각형 모양이고 천골 저하고 그래서 뾰족한 부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척추 관절, 뼈만 중요한 게 아니고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 관절 한 단위를 우리가 관절 단위라 그러고 후방 관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종의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쪽 앞쪽에 있는 큰 관절이 디스크고요. 뒤에 있는 이제 후관절이 파셋 조인트라고 후관절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게 앞쪽에 있는 디스크만의 문제가 아니고 뒤쪽에 있는 작은 관절들, 즉 후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질환이 많기 때문에 후관절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인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뼈 앞쪽에서 내려가는 게 전종인대, 뼈 뒤에 있는 게 후종인대, 뼈 뒤에 있으면서 신경 뒤에 있는 거를 황색인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극상인대, 극간인대, 횡돌기인대, 이렇게 수많은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면서 움직임을 확보하고
신경을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놈인데 이 인대가 변심을 해서 골화돼서 뼈가 되고 신경을 오히려 누르는 병들이 있어요.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후종인대 골화증, 전종인대 골화증 이런 것들, 황색인대 골화증 이런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는 큰 질환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척추, 그래서 뼈의 구성은 공부를 했고요. 그 뼈를 지나가는 척수, 이제 신경이죠. 척수에 대해서 알아봐 드릴게요. 척수 분절은 목에서 내려오는 분절은 8개. 여기 보이시죠? 8개가 팔로 내려가고요. 흉수, 등에서 내려오는 신경다발이 12개. 요추에서 내려가는 신경다발, 요수가 5개. 천추에서 내려오는 신경다발, 천수가 5개. 꼬리뼈, 미수가 1개. 그리고 원추에서 신경 아래쪽으로 꼭 말총, 그 말의 그 꼬리뼈, 말총머리를 한다. 그래서 마니총이라고 하는 신경 구조물,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보통 얘기하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퇴행되는 경우가 있고 뼈 자체가 퇴행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 척추 질환 걸렸어 그러면 다 대부분 디스크 걸렸다고 얘기하지만 디스크는 쌩쌩한데 뼈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그걸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디스크 이야기를 할게요.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 역할을 하는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성이 안쪽에는 수핵이 있어요. 수핵.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수핵이고 바깥쪽에는 양파 껍데기처럼 이렇게 싸고 있는데요. 섬유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죠. 관절로서의 기능도 하고 충격도 흡수하고 움직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액의 대부분이 한 15살 이때부터 10대 중반부터 퇴행성 변화를 갖게 되는데 하얗게 보였던 디스크가 수액의 대부분 물이 빠져나가면서 탈수 현상이 생기고 퇴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간판 탈출증은 비틀린 상태에서 수직의 외력이 계속 우리가 몸을 쓰기 때문에 발생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목 같은 경우는 너무 앞으로 숙인다든지 너무 회전을 많이 한다든지 즉 몸을 꼴 때, 목을 많이 꼴 때 퇴행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림처럼 정상 디스크는 이렇게 적당한 높이에 쭈글쭈글하지 않고 아주 예쁘게 돼 있죠. 그런데 퇴행이 되면 균열이 가고 또는 뒤로 볼록 나온다든지 또는 완전히 이렇게 풍선처럼 뒤로 샌다든지 아니면 얇아진다든지 또 얇아진 게 더 심해져서 뼈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완전히 뼈까지 붙어버리는 이런 퇴행성 변화를 10대부터 요즘에 굉장히 빨라졌어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뼈가 변성이 되는 거예요. 디스크 질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환이 오래되면 주변에 있는 뼈를 가시처럼 만들어버리는, 즉 골극을 형성하는데 이 관절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관절이 좁아지고 흔들거리면 후관절이라고 아까 제가 왜 앞에 있는 디스크가 전관절이 있고요. 뒤에 있는 후관절이라고 조그만 관절 2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후관절이 커지면 신경 통로가 좁아지게 되죠. 요 신경 노란색 통로가 좁아지게 돼서 협착증이 되고 척추가 전후방이 전이증, 뼈가 어긋나는 현상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뼈가 디스크가 변성이 되고 뼈가 골극이 되면서 후관절이 커지고 협착증을 일으키는 것을 척추골의 퇴행성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척추, 퇴행이 된다라는 것은 주로는 디스크 탈출증과 협착증을 얘기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분리증, 뼈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구조적인 문제, 또 뼈가 어긋나 있는 전방 전이증, 또 뼈 자체가 그냥 조금씩 녹아져서 쭈글쭈글해지는 척추증 같은 거, 뼈가 많이 흔들흔들거려서 막 뼈가 꼭 춤추듯이 덜렁덜렁거리는 불안정성, 이렇게 7개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외부에서 나갈 때 설명할 때 디스크 탈출증과 협착증 2가지만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은 제가 영상 조금 더 보면서 깊이 있게 한번 설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도 하죠. 수액이, 즉 아까 디스크 구조물이
가운데 수액과 겉에는 섬유륜이 있다 그랬죠. 수액이 섬유륜을 찍고 후방으로 탈출하여서 신경을 압박하는 겁니다.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뭐 여러 가지 노출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름을 짓는데요. 퇴행이 있고 정확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이라서 이제 영어로는 이디오패틱하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좀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특발적이다라는 좀 어렵죠. 특발적 이유를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스포츠 손상이라든지 오랫동안 아이들이 또는 사람들이 좀 앉아있고 진동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외상 한 10에서 한 40%까지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몸을 들 때라든지 또는 트위스트, 몸을 비틀 때 이럴 때 좀 더 디스크가 호발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디스크가 볼록 나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신경들을 누르게 되는 거죠. 디스크 탈출하는 거에 대한 원리는 후종인대라고요. 신경과 뼈 사이에 있는 막이 있다 그랬죠. 인대막이 있는데 그 1차적인 방어막 역할을 하는 인대막이 찢어지면서 수액이 가운데 있다가 뒤로 흘러나오고 급기야는 터져서 탈출 종로가 돌출되거나 또는 탈출되거나 완전히 부골 형성이라는 말은 완전히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죠. 퍽 터져 나오는 경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돌출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왕창 터져서 올라간다든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영상 많이 좀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팍 터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양한 양상으로 추간판의 탈출을 막는 여러 가지 인대 구조물이 있지만 그거를 찍고 터져 나가면서 다른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러면 이러한 디스크 탈출증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엑스레이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뼈와 뼈 간격이 좁아졌냐 또는 경직이 있나, 그러니까 허리 같은 경우는 C자 쉐입에 요추 전만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로 서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또 뼈가 삐쭉삐쭉 자라있는 골격이 있나를 보는 베이직한 검사가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T를 하게 되죠. CT도 엑스레이처럼 엑스레이 방사선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인데 목뼈 같은 경우는 좀 가치가 떨어져요. MRI로 가는 게 좋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퇴행성 변화라든지 특히 이제 CT 같은 경우는 X선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골격이 자란다든지 주변에 어떤 신경 주변에 혹시 이게 뼈가루 같은 게 있나, 석회와 침착이 있나, 뼈가 자라있나 이런 뼈의 구조물을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64 채널 3D CT가 있어서 척추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뼈의 골격에 자라는 양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64 채널 CT까지 있기 때문에 3D 리컨스트럭션, 즉 3D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CT를 MRI처럼 볼 수 있는 기법까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조영제를 써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마일로그램 CT도 저희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조영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검사로 이제 MRI가 있겠죠. 디스크 탈출증 검사 중에서는 이 MRI가 있는데 사실 디스크 탈출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CT보다는 확실하고요. 신경이 지나는 구조물이 눌린 거 CT보다 훨씬 더 디스크 퇴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MRI를 곧바로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척수 조영술이라고 하는 검사 방법이 있어요. 조영제를 직접 척추에 찔러 넣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신경이 지나가는 척수액이 흘러가는 통로에다가 조영제를 잔뜩 집어넣어서 신경 다발의 흐름을 보는 검사인데 목이나 등 이런 데는 굉장히 사실 검사 자체가 위험합니다. 조영제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그 조영제가 뇌로 간다든지 또는 기포가 들어간다든지 또 혈종이 고인다든지 그래서 검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이거를 주사를 막 놓으면서 의사도 같이 이렇게 방사선을 쬐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의사들도 옆에 환자를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합니다. 예전에 70년대에는 이런 것들을 혈관 검사도 하면서 막 방사선 쪼여가면서 저희가 막 다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좀 이런 검사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약을 조금만 넣으면서 조영제를 이용한 CT, 조영제를 넣고 조금만 넣고 CT를 빨리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 방법이 됐는데 이제 더 발달해서
최근에는 조영제를 아예 안 쓰고 MRI를 찍는데 혈관도 안 맞고 신경줄기를 보는 마이엘로 MRI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엘로 MRI도 영상을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도 넣을 텐데요. 마이엘로 MRI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줄기가 조영제를 전혀 안 쓰고도 구현이 되는, 따라서 이 마이엘로 MRI, 즉 신경조영술의 발전을 이제는, 예전에는 엑스레이 조영제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는 CT를 썼고 그 다음에는 MRI를 썼고 MRI도 조영제 없이 쓰고, 이렇게 신경줄기를 자꾸만 의사들이 찾아보려고 하는 진단의적 방법이 발달을 계속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조영제를 많이 쓰고 방사능에 노출 안 돼도 신경줄기 MRI 마이엘로그램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지 않지만 저렇게 디스크 자체에다가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디스크 안에 압력을 올려서 어떤 마디의 디스크가 가장 증상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번 강의도 드렸는데, 디스크 자체가 압력이 올라가는 디스크 내장증, 이런 병을 진단할 때는 예전에 디스크 자체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서 조영제를 넣고 압력을 일부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그 증상, 평소 증상이 이 마디에서 유발이 되는지 보는 검사인데, 이거 역시 저 깊이 있는 디스크에 바늘을 찔러 넣어야 되고 조영제를 쓰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영상 기법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디스크 추간판 조영술, 디스코그래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요즘에 하지 않습니다. 자, 디스크 탈출증 진단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근전도입니다. 이 근전도는 이 근육의 전기 활동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 속도 또는 반사 기능을 조사하는 건데, 이제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제 외래에 환자가 왔어요. 모든 병원에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진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 환자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신경줄기 MRI 찍고 근전도 하셨거든요. 진단이 뭘로 나오는 줄 아세요? 루게리, 척추신경막이 다 어떤 유전학적으로 또는 자가면역학적으로 좀 어렵죠. 소실이 돼서, 유명하신 분이 스티븐 호킹, 척추신경이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신경이 빠지면서 근 위축도 오면서 치료가 되지 않은, 완치되지 않는 그런 루게리병 같은 경우를 환자를 본단 말이죠. 1년에 한두 분. 그분들은 자기가 디스크 환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디스크가 아니고 루게리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근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전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전도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되고, 신경과 의사가 또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하는데,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 그럼 루게릭 환자가 물론 디스크나 협착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환자가 회복되지 않을 때 반드시 신경학적으로 신경줄기 검사와 근전도를 시행해서 내 몸에 단순하게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만 있냐, 아니면 신경학적 질환인 루게릭이라든지 여러 자가면역 질환이 동반되어 있냐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근전도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진단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 DITI라는 건데요. 컴퓨터 적외선 전신체험 검사예요. 그래서 몸 표면에서 방출되는 어떤 적외선을 감지하는데, 피부 온도를 지도처럼 표시를 저렇게 빨갛게 파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척추신경의 어떤 분포를 아는 건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 기능, 즉 신경과 혈액순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사이에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가 망가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냐? 그 사이에 있는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율신경 기능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치료 전후에 대한 차이, 또 시술하고 얼마나 좋아졌냐, 시술하고 얼마나 신경 기능이 개선돼서 피순환이 잘 되냐, 협착증에 눌렸다가 다리가 저려서 걷지 못하는 환자들이 그거를 풀어줬을 때 얼마나 많이 다리가 피순환이 잘 돼서 잘 걸을 수가 있냐에 대한 어떤 펑션, 기능적 측면을 전후 비교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협착증 또는 심장이 염증이 있고 눌려있는 분들의 전후의 기능 비교를 위해서 자율신경 기능의 호전 양상을 보는 검사가 바로 DITI, 컴퓨터 적외선 전신치열 촬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아셨죠? 목 디스크 탈출증으로 가겠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 그래서 허리 요추와는 달리 그 골극 또는 그 이제 골증식체라는데 뼈가 이제 삐쭉삐쭉 자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을 두둑 소리 납니까? 두둑? 예, 이거 아시죠? 이 두둑 손가락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두둑 하면 시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허리에는 잘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목은 두두둑? 왜 그러냐? 목에 있는 운시네이트라는 그 뼈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뼈가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분화구처럼 돼 있는데 분화구 끝자락 거기를 운시네이트라고 해요. 그게 서로 부딪히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자체는 뭐 시원할 수 있는데 습관화돼서 그걸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면서 소리를 느끼면 자기는 시원하지만 그 운시네이트가 커져요. 그래서 이 뼈와 뼈가 자꾸만 자극이 되면 그게 이제 골극이 되고 또는 골증식체가 돼가지고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 신경 통로가 좁아져요. 막혀요. 그래서 허리의 뼈에 비해서 골극이 형성이 잘 돼요. 뼈가 잘 자라는 구조가 바로 목입니다. 디스크가 목 디스크도 소프트한 디스크, 연성 디스크가 볼록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안 좋은 습관 때문에 골극이 형성되고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천천히 협착을 일으키는 경성 디스크가 특히 목에는 좀 많아요. 목의 디스크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목이 잘 움직여지지 않겠죠. 오래되면 목 운동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사실 그래서 목 스트레칭을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제 유튜브 보시면 리나쌤이 목 경추 스트레칭 방법들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칭은 허리보다 목이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중요하시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자, 목의 운동 제한이 그래서 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러니까 증상은 목의 운동 제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나 팔, 손가락으로 슬슬슬슬 저리기 시작하는 거는 그때는 빨리 저 같은 사람 만나야 돼요. 전문가들 만나야 된다. 특히 팔이나 뭐 아령드는 거, 젓가락질하는 거, 손가락에 힘이 빠진다. 이거는 빨리 가셔야 돼요.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어떤 그 신경 번호가 있는데 신경이 지배하는 곳에 감각적으로 뭐 새끼손가락 쪽, 엄지손가락 쪽 감각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 검사를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어떤 신경한테 검사를 했을 때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경추 디스크 탈출증은 뭐 기본적인 약물 치료나 뭐 기본적인 치료가 안 됐을 때 이제 시술이나 수술하게 되고 수술적 치료를 말씀드리면 앞쪽 접근, 옆 또는 뒤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앞뒤를 다 못을 박아서 유압하는 경우도 있고 인공 디스크를 써가지고 움직임을 확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수술적 얘기니까요. 다음에 또 나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이제 일반적인 특징은 허리가 목보다는 하중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중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는 추간판 디스크 퇴행이 좀 빨리 일어나고 90%는 4번, 5번과 5번 천추뼈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발 연령대가 주로 남자고요. 남자의 한 4, 50대, 3, 4, 50대. 그래서 탈출 부위 반대쪽으로 측만증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휘게 됩니다. 디스크가 탈출이 되게 되니까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따라서 자기가 눌리지 않으려고 반대쪽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죠.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아도 허리가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분들은 추간판 탈출증 가능성이 있는 거를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이제 한쪽으로 탈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크게 그냥 중심으로 꽉 끼워버리면 양측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디별로 주로 이제 세 마디죠. 그러니까 5마디 중에서 3번, 4번, 4번, 5번, 5번 천추. 여기도 발가락 드는 파워, 뭐 새끼 발가락 쪽, 엄지 발가락 쪽 다 부위별로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뭐 어디 외부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질문을 받았는데 MRI가 40대 초반 남자가 동네 병원 갔더니 뭐 디스크가 뼈를
뼈 쪽으로 터져가지고 치료가 불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슈머스 노듈이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보세요. 디스크가 앞으로 뒤로 나올 수가 있고 뒤로 신경 구조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주로 뒤로 나오죠. 하지만 이 디스크가 압력이 올라가서 이 뼈 위쪽으로 파고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 수액에 연골 종판하고 그 골판이 있는데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척추뼈 안으로 들어가서 꼭 암이나 종양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좀 환자가 보기에 좀 무섭거든요. 이런 경우에 디스크 탈출증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디스크 탈출증이라 하지 않고 슈머스 노듈이라고 독일어 같죠? 그렇죠? 독일어 영어인데 이렇게 좀 뼈에 암처럼 보일 수도 있고 꼭 종양처럼 보일 수도 있는 병변하고도 감별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대개는 별거 아닙니다. 증상이 별거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둬도 됩니다. 그리고 섬유륜이 팽륜됐다.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로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탄력을 잃은 섬유륜이 전반적으로 부풀어지는 건데 정상적인 어떤 노화의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통의 원인은 되지만 치료 대상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약간의 팽윤됐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경 통로도 괜찮고 여기 약간 좁아져 있으면서 요만큼 나와 있는 팽윤은 치료 대상이 아닌 경우도 꽤 있다. 디스크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가 많죠. 그러니까 급성기는 그냥 안정하시고 푹 쉬시면 되고요. 약 드시고 물리치료 하시고 뭐 보조기 치료하시면 되는데 이제 수술적 치료를 굳이 갈 때는 마비가 심하게 올 때라든지 너무 참을 수 없는 고통 또 대소변 장애 뭐 성기능 장애 신경마비가 올 때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안정하시고 약물 치료하고 또는 주사나 또는 비수술적 시술로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후궁이라고 하는 뼈를 약간 갈아내서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하는 집게로 제거하는 수술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임플란트, 핀 나사는 고정은 아니지만 뼈와 뼈 사이에 연결하는 이렇게 티타늄 또는 뭐 피크라고 하는 특수 플라스틱도 있고요. 뭐 예전에는 뭐 어떤 실리콘 재질도 있었고 하는데 이런 유압수를 통해 가지고 고정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개는 90에서 95%는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되고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마비가 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집게로 찝어낸다든지 이런 기구를 집어넣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최신에만 비수술적 치료가 개발된 것이 아니고 30년 전에 개발된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학적 수액 용해술은 케모뉴클레오시스라고요. 카이모파파인, 야자수 있죠. 야자수의 파파야자수에서 추출된 단백질, 살코기 같은 거 단백질이라고 이해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용해시키고 분해시키는 효소가 이 카이모파파인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수액에 주입을 하면 밀려나와 있는 수액이 쪼그라드는, 그래서 수액이 용해하는 저렇게 화학적 수액 용해술도 한 30년 전부터 개발이 됐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발이 됐지만 대략 한 10년 이전에 하는 것이 더 안 좋다. 왜?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즉 이렇게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 없는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크를 열지 않고, 그러니까 즉 피부를 열지 않고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용해내는 방법도 있고 야그 레이저라든지 또는 직진하지 않은 퍼져나가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지지는, 감압시키는 이런 방법들의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이 피부를 오픈하지 않고도 디스크 자체의 병변을 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개발이 된 게 이제 완전히 열지 않지만 약간 오픈을 해서 시야를 좋게 하고 그러면서 내시경으로 현미경과 내시경 중간 단계로
현미경 아래쪽이죠. 이렇게 수액을 뽑아내는, 빨대를 이용해서 뽑아내는 기법들도 있어서, 즉 디스크의 탈출 정도에 따라서 아예 열지 않고 디스크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열을 쓰는 방법도 있고, 레이저를 써서 그 안에서 찢어진 걸 이렇게 말리는 경우도 있고, 조금 탈출된 거는 외부에서 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약간 오픈을 하더라도 삐져나와 있는 디스크를 아예 끄집어내는 그런 방법도 있고, 즉 디스크 탈출의 단계별로 굉장히 이렇게 단계별 치료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장 적합한 치료를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뢰할 만한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시경 기법들도 개발이 돼서 요즘에는 최소 전개로 충분히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착증으로 가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이렇게 치료하는데 협착증은 무엇이냐? 퇴행성 변화 때문에 아까 뼈가 자란다 그랬죠? 뼈가 많이 자라면 또 인대가 두꺼워지면 신경 통로가 이렇게 좁아지겠죠. 이 척추관인데 이게 디스크도 나오죠. 뒤에서 인대가 자라 들어가니까 이 노란색 신경이 완전히 목졸라지는 현상. 그래서 양쪽으로 내려가는 요 신경이 꽉 끼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서 걸으면 다리가 땡긴다든지 요통이 생기고 엉치가 아프고 이런 경우에는 신경을 풀어놔야겠죠. 자, 척추 분리증. 척추 분리증은 기존의 디스크랑 척추 협착증이랑 전혀 다른 병입니다. 척추 분리증은 여기 보시면 정상적으로 뼈가 이렇게 좀 강아지 모양으로 보이죠? 예, 강아지가 눈이 있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죠? 여기 정상 뼈입니다. 이렇게 엑스레이를 돌려서 보면 이렇게 강아지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개 목이 딱 끊어져 있어요. 여기는 개 목이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거. 여기가 후궁의 협부입니다. 후궁의 협부가 끊어져 있는 병을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생긴다는 유전설도 있고요. 또 아기로 있다가, 즉 C자 모양의 베이비가 이렇게 한 서너 살 때 이렇게 허리를 S자로 이렇게 피면서 걷게 되죠. C자 모양의 척추가 이렇게 S자로 펴질 때 딱딱딱딱딱 저 협부가 끊어지면서 S자로 접히거든요. 그 접히고 난 다음에 S자가 되면 딱 붙어야 돼요. 붙지 않고 남은 흔적. 이거를 척추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릴 때 모르다가 청장년이 되면 이 분리증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결손이 일어나게 되면 점점 이게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 요 개 모양이 이제 보이시죠? 개 목이 끊어진 게 분리증. 개 모양이 끊어져서 벌어진 거. 이거를 전방전이증. 자, 다시 개 모양의 뼈가 있죠? 그래서 후궁협부가 정상인데 개 목이 이렇게 금이 간 거를 분리증. 금이 갔는데 점점 더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벌어진 거. 개 머리랑 몸이랑 벌어졌죠? 요게 전방전이증. 자, 이렇게 되면 뼈가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후방 연결고리, 즉 후궁의 협부가 끊어져 있는 분들이 더 잘 벌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척추가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요거는 디스크 탈출증도 아니고 척추관 협착증도 아닙니다. 척추가 불안정해서 척추가 분리되고 전방 전이가 온 건데 당연히 협착증도 생기고 디스크도 퇴행이 오겠죠. 따라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면 대개의 경우에는 척추 분리증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 퇴행성 변화도 와서 더 어긋나 있는, 즉 척추 전방 전이증의 원인은 뭐 분리증도 있고 선천성, 퇴행성, 외상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증이 제일 많다는 거고요.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면 끊어져 붙죠? 분리가 돼버리면 어긋난다. 어긋나면 신경에 마비가 오겠죠.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양하지가 뭐 전방 전이증이 또는 분리증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긋나 버려서 신경에 꽉 껴서 마비가 오면 신경 압박 증상이 심하게 돼서 그레이드가 1cm까지는 1, 1cm 이상이면 2, 2cm 넘어가면 뭐 3, 4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레이드 1부터 4까지 나누는데요.
보통 그레이드 1.5 정도 되면 마비가 온다 그러고요. 1.5 이상 돼서 마비가 왔을 때는 반드시 고정술을 하셔야 됩니다. 고정술 핀을 이렇게 박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뼈를 어긋난 거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퇴행성 척추증. 수술할 건 아닌데 인대가 막 골아대면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는 거를 척추증이라 그러고요. 이런 것들은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 마디에, 그러니까 할머니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80대 초반의 할머니가 전반적인 퇴행성 척추증으로 왔다. 그러면 수술할 것도 아니고 시술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주로 염증이라든지 약, 운동, 스트레칭 이런 걸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왔습니다. 후종인대는 아까 그랬죠? 뼈 뒤에 있다 그래서 세로종. 뼈 뒤에 세로로 흘러가는 인대가 변심을 해서 뼈가 돼서 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많은데 주로 여러분들 이게 뼈고요. 신경 통로가 요건데 원래 이 하얀 놈이 인대인데 없어야 되는데 요 인대가 이렇게 하얗게 자라 들어가서 이게 CT인데요. CT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 뭡니다? 뼈.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는 뼈, 석회. 인대가 이렇게 완전히 신경을 거의 한 50% 이상 누르고 있습니다.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후종인대가 퇴행이 되면서 석회화가 돼서 인대 골화되는데 주로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삼남지방 어떤 유전적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비율은 남자가 훨씬 많고요. 평균 50세 정도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전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후종인대 골화증, 예를 들어 부친께서 아버님이나 할아버지가 후종인대 골화증 진단이 됐으면 가족의 어떤 경향이 있어요.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오는 건 아닌데 한 15%에서 20% 정도는 후종인대 골화증이 다음 세대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 경향이 있다. 어떤 가족적 경향이 있다. 그래서 familial tendency가 있다라고 하는데 유전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전학적으로 뭔가 긴밀한 유전자가 개발된 건 아니지만 어떤 가족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후종인대 골화증은 제가 이제 따로 또 한번 우리나라에 점점 좀 이게 많아져요. 희한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목에 후종인대 골화증이 유학도 제가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후종인대 골화증이 제 원래 좀 메이저 분야예요. 그래서 후종인대 골화증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어떤 수술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날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연속성이 뼈가 많이 자라 있으면 앞으로 수술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뒤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선이나 CT, MRI를 진단할 수 있고요. 좀 처음부터 이거를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진단하더라도 증상이 별로 없으면 여러 가지 치료로 도전적 치료가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수술을 크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척추가 불안정할 때. 척추가 불안정하면 시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척추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척추는 우리 몸을 로딩을 견디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정상적 구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정상적 구조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기둥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만성 요통에 시달리고 주변에 있는 디스크가 망가지고 움직임을 보는 엑스레이상에서 거의 뼈가 춤을 추죠. 덜렁덜렁.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흔들거립니다. 상당히 흔들거리고. 그러니까 앞서 말한 전방 전이증 같은 현상도 생기고 그러면서 디스크가 금방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정할 때는 사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행적으로 불안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외상, 그러니까 추락이라든지 교통사고, 낙마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뼈가 어긋나는 정도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고정장치는 아까 제가 엑스레이 보여드렸겠지만 이렇게 밑에 있는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임플란트를 집어넣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 나사못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척추 고정 기구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척추 질환, 디스크 또 어떤 병증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인트로덕션 할 때, 선언 얘기할 때 이제 리뷰를 시켜드리는데요.
척추 질환의 질환별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술적 치료까지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병은 디스크로 오인됐는데 분리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목 같은 경우도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에 견인을 할 때 어떤 견인 방법을 써야 되는지, 최근에는 어떤 견인 기계라든지 또는 보조기 기계가 개발돼서 집에 안에서는 어떻게 견인을 해야 되는지, 병의 성상을 알아야지 해법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방전증이 너무 심해서 척추가 너무 불안정한데 잘못해서 요추 견인을 거꾸로 매달린다든지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더 큰 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척추가 어떤 질환군에 속하는지를 적어도 안 다음에 뭐 자가요법 또는 운동치료 또는 뭐 필라테스, 뭐 요가 또는 뭐 한방치료 또는 보조장치 선택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소 딱딱할 수도 있고 또 강의실에서 듣는 강의처럼 들리셨으면 죄송한데요.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서 토픽에서 또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